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 또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네,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라는 공약을 내건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증시 부양 의지가 허니문 랠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증시 단기 급등세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할 텐데요. K증시의 훈풍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코스피 5,000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코스피 5,000 시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책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 국제적으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의 지금 핵시설을 공격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뭐 주식시장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환율은 다시 올라가고 있고 유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우리가 하나씩 가보죠. 네.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될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도 반격을 나섰다 이런 속보도 전해지고 있고요. 네. 뭐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상황에서는 예단하긴 좀 이르다. 지금 상황에서 다 잘 될 거야. 앞으로 더 나빠질 거야. 말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일단 그 소위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유가. 네. 유가가 아까 점심 전까지만 해도 한 12%, 13%까지 상승하다가 예. 최근 방금 제가 체크해 보니까 한 7%대까지로 조금 내려왔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여전히 유가 불확실성이 높고 커지긴 했지만 상당히 그 걱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좀 누그러지고 있다는 게 좀 다행스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루에 10%입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 후에. 맞습니다. 불과 이제 정확히 한 두세 시간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사실 이란을 공격했던 것은 작년에도 있었던 일이긴 하죠. 하지만 근데 이건 약간 약속대련처럼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면 이번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어제 그 소위 대사관의 소위 그 가족들을 소위 이제 빼내는 네, 철수 명령 내렸죠. 예, 이거는 사실은 작년에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조금 더 긴장도는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당장 이러한 그 소위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겠지만 유가가 우리한테 영향을 줄 거고 전반적인 그쪽과 관련된 그러한 그 불확실성 자체가 또 다른 그런 무역 거래나 이런 것들의 약화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이것이 빨리 정리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진짜 5,000선을 바라보는 그런 큰 희망이 조금 더 빨리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첫 걸림돌 또 빨리 넘어야 될 그런 장애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뉴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팔고 있지만 코스피는 팔았다가 다시 또 순매수로 지금 돌아서면서 꽤 순매수 규모를 키우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주말 사이 이란의 반격도 좀 봐야 되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단 떠나지는 않겠다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매수를? 예, 네, 바이코리아가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한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의 지금 비중이 3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때 제가 과거에 좀 높았었던 때를 한번 쓱 살펴보니까 2020년 1월이 그 37% 정도까지 있었고요. 아주 좀 더 옛날로 가면 한 22년 전 2004년도 3월 달이 제일 높았을 때인데 그때는 49%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데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조막손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워낙 뭐 국연금 이런 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못 가더라도 외국인들이 이제 좀 뭐랄까 본격적인 바이 코리아를 시작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보이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크다. 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작년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꼴찌였습니다. 사실상 네. 러시아, 브라질 빼고 거의 밑에서 3등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지난 수요일까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네, 고위 외국인 동향은 저희가 조금 있다가 또 왜 사는지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각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단 뭐 한국 증시를 떠나거나 투매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슈를 돌입해 보도록 할 텐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거의 6% 정도까지가 올랐었죠. 외국인들은 뭐 4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었고 그간의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순식간에 2,900을 가보니까 증권업계도 당혹스럽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최근에 있었던 흐름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작년 하반기에 한국 시장을 끌어내린 것도 외국인이었고요. 네. 지금 현재 상반기에 우리 한국 시장을 전 세계 1등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외국인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불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합쳐서 이제 반년 만에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가장 첫 번째로는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꼴찌였고 네. 올해는 그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되게 커졌다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들이 꽤 커지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돼 왔었는데요. 네. 이제 가장 큰 거는 이게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국의 불확실성이 좀 더 빨리 사라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이미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소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공약에 대한 것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 상법 개정과 관련된 기대감들이 녹아들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결국 우리나라를 연초 이후에 전 세계 1등으로 끌어올린 가장 큰 원동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외국인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더 가보죠. 환율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재명 정부, 이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산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러니까 언제까지 살까? 또 이런 전망도 좀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살까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사는 것도 맞고요. 네. 그다음에 기저효과 때문에 사는 거 맞고 다 맞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는 지난 15년간 달러 강세가 너무 오랫동안 돼 왔다는 것 첫 번째로. 그래서 이제는 달러 약세로 바뀔 수 있는 변곡점에 와 있다는 게 큰 포인트고요. 근데 예. 이거는 우리만 수혜가 아니라 아시아 통화, 그다음에 남미 통화, 뭐 더 크게는 유럽. 신흥국. 예. 네. 그러니까 신흥국은 예.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유럽 같은 선진국, 그러니까 유로화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예. 결국은 미국 달러가 15년간의 장기 강세를 끝내고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것이 역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원화의 강세를 뒷받침한다. 그래서 연초 이후에 지금까지 원화가 한 9% 강세를 네. 보였거든요. 예. 뭐 대만 달러는 10% 이상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환율에서만 9에서 10%를 먹고 들어가는 네, 거고요. 환차익. 예, 거기다 더 왜냐면 그 이제 달러로 환전해 갈 때 더 붙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수가 이미 20%가 넘었습니다. 네. 다 합치면 거의 30%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제는 엄청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의 코스피의 PBR이 1배가 아직 안 된다는 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시장. 네. 앞으로 좋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이렇게 싸다? 그런데 그 나라의 환율도 강해진다?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이유가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32%지만 네. 적어도 이것이 37, 40%까지 갈 수 있는 룸이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바꿔 말하면 원화 강세의 기조가 유지가 되고요. 또 신정부의 주식 부양 정책이 일관되게 계속 추진이 되고 있다면 외국인 비중 한 40%까지는 외국인이 더 담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내 볼까요? 그렇죠. 2020년 1월 정도까지 간다면. 그 정도까지 간다면 외국 비중 40%까지 여러분 40이라는 숫자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주식이라는 게 누가 샀으면 누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팔았거든요. 물론 한 2년 가까이 소가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팔은 것 같은데
근데 또 항상 보면 이렇게 폭발적인 장이 나올 때는 개인들이 붙어줘야 또 가는 것도 있을 텐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동학개미 분들은 언제쯤 다 막 살까요? 뭐 지금 사실은 그 사이에 어찌 보면 지난 1년간 네. 올 사실은 한 1, 2월까지만 해도 한국 시장이 상당히 좀 부진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까지 사실은 버텨준 게 개인들이었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소위 손해를 만회하면서 일정 부분 이익 실현들이 개인들한테는 그렇죠. 나왔었다라고 네, 네, 네.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또 이제 그 이후에는 한숨 돌리고 다시 또 그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여기에 맞춰서 오히려 좀 고민스러운 건 서학개미 분들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히려 이제 서학개미 분들 돌아와야 되나요? 동학개미로? 지금 네. 사실은 서학개미 대부분 미국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은 서학개미죠. 네. 네. 예, V자 반등에서 바닥 대비 20% 이상 올랐지만 예. 연초 대비하면은 2, 3% 오른 거에 그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아까 우리가 원화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원화가 9% 강세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쵸. 지금 이거를 미국 달러에 투자한 거를 우리 한국 원화로 전환하면은 미국은 마이너스 7%입니다. 네, 거기 세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네. 이제 지금 손해를 봤으니까 세금은 안 내겠네요. 네. 올해는. 네.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놓고 본다면 미국에 투자한 것이 지금 환율의 흐름까지 감안한다면 서학개미 분들이 올해 큰 수익을 내기에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하반기로 할수록 미국의 상황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용도 지금 둔화되고 있고 물가는 여전히 불안하고 오늘 또 이제 유가까지 튀면서 예, 이런 것들을 예. 감안한다면 하반기에 미국 시장의 그 상승 탄력이 좀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은 한국 시장이 점점 매력이 더 부상하면서 서학개미 분들의 고민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신정부의 주식 관련한 정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거래소를 찾아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여기서부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라고 하면서 주가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주가 조작 이런 사범들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강력한 처벌을 약속을 했습니다. 개인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 시장 우리가 제일 바라고 좀 뭐랄까 담고 싶은 시장이 미국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네. 미국이 지난 15년간 나홀로 강세를 보이면서 왜 우리나라는 저렇게 못 되지? 네. 근데 사실 그 비교를 해보면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다른 그러한 그 형사 범죄에는 상당히 좀 뭐랄까 그 처벌이 세면서 경제 범죄에는 상대적으로는 좀 처벌이 약한 측면 뭐 이런 것도 있고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조금 더 그런 측면이 있었던 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신임 대통령께서 좀 더 강하게 경제에도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우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산업 자본에 대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는 잘 금융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자본 시장에 대한 이러한 그 자본주의 네. 이런 것은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것이라서 이 두 가지가 완성이 된다면 우리도 이제 미국 시장에 버금가는 그런 좋은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금융사범 특히 이 주식 관련한 증시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정부는 또 다수당을 여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입법까지도 우리가 함께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법 개정안입니다. 아마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 정부 증시 부양 정책에서 바라는 것이 상법 개정입니다. 이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많이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어제 처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지도부가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로 연기는 된 것 같아요.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미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고 오늘 또 이제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도 있었거든요. 요 이야기를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 좀 재고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풀리는지도 한번 전망해 주시죠. 예, 이제 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죠. 네, 네. 예, 모든 걸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는 없을 텐데요. 말씀 주신 대로 상법 개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가장 큰 취지는 뭐냐면 기존에는 지배주주 또는 내지는 회사라는 전체 회사의 그 소위 가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상법이 존재했다라고 보면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것이 소액 투자자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 선임이나 이사 선임할 때 상대적으로는 최대 주주
지배주주하고 친한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네, 소액주주들에게는 조금은 좀 뭐 불만인 그러한 의사결정들이 상당히 많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냐면 외국인 투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저렇게 의사결정을 내리냐. 그런데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소액주주들을 위해서도 이사회가 일을 해야 되고 회사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박히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전의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고 외국인들이 더 놀라는 것은 일본이 이런 움직임을 하긴 했지만 자율 규제로 진행을 해왔었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벤치마크해서 작년 상반기에 밸류업을 진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자율 규제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법 개정을 통해 갖고 법으로 조금은 강제화하는 정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상당히 여기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최근 한 2주간 주요 외신들에서 엄청나게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을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우리나라는 결국은 또 대기업, 네. 재벌과 함께 한국 시장 경제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경제 간담회에서 재계 그 소위 이제 상위권 그 소위 총수들과 다 자리를 마련했지 네.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얘기한 것은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주요 강조한 것이 가장 큰 게 뭐냐면 네.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으로 당신들을 돕겠어 얘기를 한 걸 하나하나 하고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제가 딱 보니까 전 정부하고 이번하고 굳이 사자성어로 비교를 한다면 정 정부는 각자 도생이었다면 이번은 십시일반. 네. 이전은 개인기였다면 소위 스타플레이, 개인기 플레이였다면 이번에는 팀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앞으로의 방향성 자체는 좀 우리 소위 그 지배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상법 개정이 있겠지만 네. 국가 전체로 놓고 보면 조금 더 성장성이나 팀 플레이가 큰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오늘의 간담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송재경 대표를 모셨으니까 조금 더 증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의 전고점은 3,316입니다. 시장에서는 당장 3,000 돌파를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좀 보면 출범 초기,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반짝 갔다가 좀 중장기적으로는 탄력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3,000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5,000은 또 언제 찾아올 수 있을지 3,000과 5,000의 조건, 가능성들 한번 좀 전반적으로 총평해 주시죠.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그거는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네. 예, 타이밍을 알 수 있는 건 아무도 모르고요. 네. 확실한 것은 현 정부가 공약대로 약속한 대로 그 소위 스케줄, 타임라인대로 가준다면 뭐 2, 3년 안에 충분히 5천까지도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5천까지 가는데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거는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이 2배로 금방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갈 수 있는 거는 소위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올라가는 건데요. 우리나라 PBR이 만성적인 0.8배, 네. 순 자산 대비 지금 주가가 0.8배에 거래되다가 최근 들어서 거의 1배 근처까지 왔거든요. 예. 그래도 아시아에서 제일 쌉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ROI가 낮은데도 지금 1.23배를 받고 있고요. 1.4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올해는 올라서. 예. 그리고 지금 신흥국 평균이 1.5배 뭐 이 정도 네. 되거든요. 뭐 미국이야 뭐 그보다 뭐 3배, 4배로 더 높고요. 결론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ROE가 높아질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 친화적으로 자산 소각이나 배당이 늘어난다면 ROE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요. 이것 자체는 PBR이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당 EPS라고 하는 주당 순이익에 올라가는 속도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3,000은 현재에서 사실 한 3%만 올라가도 그냥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3,000이 올라가는 거는 뭐 여름 휴가들 가시기 전에 사실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게 보고 있고요. PBR 한 배입니까? 맞습니다. 예. 대략 한 배 정도가 될 거고 정말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5,000선 자체는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제 가야 될 길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은 결국 3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들이 올해 연말 정도부터 배당과 자사수 소각에 대한 전향적인 그러한 변화들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반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5천 시대는 도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PBR 잘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뭐야 할 텐데 지금 오늘 만약에 문을 닫는다 우리 모든 기업들이 그러면 청산을 해야 되는데 청산을 해도 지금 시가총액이 못 따라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1배 정도는 돼야 되는 게 기본이고 대만 같은 경우엔 2배라면서요. 2.5배까지도 갔죠. 2.5배? 네네. 그러면 원래 그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뭐 5천은 그냥 넘을 수가 있는 맞습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5천이란 이 지수를 뽑은 것도 대만 쪽의 PBR을 좀 많이 차용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 3천 돌파도 눈앞에 이걸 가야 이제 그 다음 산을 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관세도 있고 당장 다음 주에는 FOMC 회의도 있고 오늘 아침에 터진 또 이란, 이스라엘 중동 사태 문제들도 있고요. 변수들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죠. 뭐 단기적으로는 금리 정책도 있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또 트럼프 관세도 있고요. 변수 쪽 이야기 좀 하나씩 볼까요? 일단은 트럼프 관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관세는 지금 7월 9일 소위 90일 유예가 이제 한 달 앞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다 왔네요. 예.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에 지금 코가 깨어서 히토류 때문에 끌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으로 나머지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단호하게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7월 9일 전후에서 추가적으로 트럼프 한 번 더 물러서 줄지 아니면 단호하게 나올지 이것이 아직은 좀 뭐랄까 헷갈리는 좀 상황이거든요. 7월 9일.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더 변동성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네. 이게 뭐 9월이냐, 그보다 앞섰냐, 더 뒤냐. 그런데 결론은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천천히 판단하겠다라는 것이 연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네. 보수적으로 이것은 올해 4, 4분기 정도 가야지 첫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런 중도 예. 이것은 이제 새롭게 불거진 네. 변수이긴 한데 이것 자체가 미국이 결국은 중간에 중재를 할 가능성이 결국은 좀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지금 이끌고 있는 관세 전쟁이 또 다른 관리 불가능한 영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은 당장은 걱정되나 결국은 미국이 중재를 해줄 것을 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